네, 오늘의 첫 번째 큐브 속 사건 이춘재 8차 사건입니다. 큐브부터 만나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누가 과연 진범일까? 후라는 키워드를 잡아왔습니다. 이춘재가 화성 사건과 관련해서 추가 범죄를 자백했습니다. 그런데 모방 범죄로 판명되었던 8차 사건도 자신의 범행이다, 내가 했다라고 주장을 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당시 붙잡힌 범인은 이미 20여 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상태입니다. 과연 8차 사건의 진범은 누구일까? 전문가와 함께 사건의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계속해서 이춘재는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방 범죄를 알려졌던 8차 사건을 내가 했다고 지금 자백을 하면서 굉장히 큰 논란에 빠져 있는데요. 당시 경찰이 왜 윤 씨를 진범으로 지목해서 20년까지 살게 만들었는지 일단 그 이유부터 좀 들어볼까요? 사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우리가 하면 총 10차례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중에 8차 사건, 그러니까 88년 9월 달에 있었던 여중생 살해 사건은 모방 범죄다라고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들은 진범이 맞다고 아직도 얘기를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일단 혈액형과 음모입니다. 그러니까 혈액형 B형 남자, 그리고 이제 음모에서 그 당시에 방사성 동요연소 기법이라고 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중금속 수치를 추출을 해서요. 그 당시에 460여 명 정도의 남성의 채모를 확보해서 비교를 해서 범인을 특정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당시 수사팀의 입장에서는 일단 뭐 이춘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나 그 당시에 잡았던 윤모 씨가 범인이 맞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지금의 DNA 기법보다는 과학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기법이기 때문에 단정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방사성 동위 원소 기법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던 건 DNA와 관련된 기법이고요. 뭐 백 변호사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굳이 둘을 놓고 비교한다면 훨씬 정확한 건 DNA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방사성 동위원소 관련된 부분은 그런 기법 자체는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다. 아, 지금 아예 쓰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옛날에는 어떤 거냐면 티타늄이라는 것이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인공적으로 만든 금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해 갖고 측정하는 거, 말하자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한정돼 있습니다. 티타늄이라는 건 당시만 해도. 그러면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도 제한돼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 발견된 채모가 있었는데 그 채모를 분석해 보니까 티타늄 성분이 나왔더라. 그러니까 그 티타늄에서 일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범인인 것 같다라는 전제하에서 주변에 있는 용의자군들을 다 수백 명을 다 일일이 티타늄 분석을 했습니다. 채모를 뽑아갖고. 아, 누가 더 티타늄이 많이 나오는지? 근데 티타늄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티타늄은 있거나 없거나입니다. 왜냐하면 자연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특정한 공간에서 일했던 윤모 씨가 거기서 일을 했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의 채모에서는 티타늄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게 여기서는 13.7 ppm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좀 민감하게 아주 작은 양입니다. 그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윤모 씨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용의자라고 전제를 한 다음에 그 사람의 그 혈액형이 B형, 왜냐하면 그 뭐 채모가 맞으니까 또한 지문도 있었습니다. 아, 지문도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 윤 씨가 그 피해자와 관계인이었죠. 그러니까 오빠랑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서 간접 증거가 됐고 그래서 어쨌든 그 상황을 보고 수사팀에서는 이제 진술을 받아낸 상황이 돼서 윤모 씨가 특정된 겁니다. 지문, 채모, 혈액형 그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당시 그 수사했던 형사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주장한 바로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모방 범죄로 알고 있고 그때 당시에는 형사들이 수사했을 때 그 살해 기법이 달랐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화성 사건과 비교를 하면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 내용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뭐 그 부분은 뭐 배상 프로파일러님께서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원래 이제 범행이 벌어지면 연쇄살인 같은 경우에는 범행 수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수법이 이제 총 10차례 사건 중에 유일하게 다소 달랐던 게 이제 8차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동일인의 소행이라기보다는 제3자, 다른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수사팀 입장에서는 이거는 소위 말하면 지금이야 이춘재 밝혔지만 그때는 밝혀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 8차 사건 범인은 나머지와 상관없이 이것만 범한 것이다라고 딱 이제 판단을 했던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다른지 배상훈 교수께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9건과 비교했을 때 이것을 모방범죄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들여다보니까 장소도 좀 다르다. 뭐 이런 측면에 있어서 그 상황이 좀 달랐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1차부터 10차까지는 길거리에서 납치를 해서 길거리에서 범행을 하고 야외에서. 야외에서 야외에 유기한 상황입니다. 근데 8차만 침입범죄입니다. 그러니까 담을 넘어갔든 어쨌든 들어가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8차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라는 논란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보통 우리가 시그니처라고 하는 정확히 말하면 시그니처 에스펙트라고 하는 건데 시그니처 들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거기에서 많이 나오는 것처럼 1차, 2차는 엑살입니다. 손을 이용한. 그다음에 3차부터는 다 교살. 그러니까 끈을 이용한. 끈 돈도 이제 뭐냐면은 피해자의 속옷을 이용한 뭐 특정한 형태, 뭐 스타킹 이런 걸 이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연속이 되려고 하면은 쭉 가다 보면 7차까지는 그거 썼는데 8차는 갑자기 그걸 안 썼다. 그러면 이 범인일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사건 8차 같은 경우는 그걸 안 썼습니다. 맨손으로 공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럼 너무 튄다. 그러니까 연결 흐름 자체가 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경찰은 판단했던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강력 범죄가 발생했을 때 야외에서 이렇게 여러 차례 범행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건 실내입니다. 만약에 이걸 우리가 동일이라고 본다면 야외에서 하는 것과 실내에서 하는 것은 어떤 심리가 작용하는 것이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것 또한 좀 심리를 비교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보통 이제 로스몰한 사람이 지리적 프로파일링의 기법을 연구할 때 그 유형을 이제 사냥꾼형이라고 헌터형이라고 하는데요. 그 헌터형 같은 경우는 절대 집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집안에 들어가지 않는 거는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집안에 존재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위험 요소를 배제하는 거고 그것을 넘어갔을 수 있는 거는 다른 사람이거나 복수의 범죄자가 있거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야외에서 공격할 수 있는 거는 혼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편안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범인, 유일한 단독 범일 가능성인 거고 침입할 경우는 뭐냐면 그걸 그 심리적인 배려를 넘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범인은 이 범죄와 다르다라는 것이 이제 보통 범죄 심리학의 통설이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차이점을 저희가 좀 봤고요. 저희가 지금은 이제 당시 수사를 했던 경찰관들 또 형사들의 발언을 통해서 요목조목 좀 짚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나는 강압 때문에 당시 수사 과정의 강압 때문에 자백을 했다라고 지금 윤 모 씨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춘재가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가서 확인한 게 아니고 2003년도에 이미 한 언론이 이 윤 모 씨를 옥중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나는 백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국선 변호인밖에 선임할 수 없었고 나는 성폭행한 적도 없고 당연히 나는 누군가를 죽이지도 않았다. 이렇게 계속 억울함을 호소하면서요. 그 당시에 경찰에 강압 수사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했던 자백이다. 이런 취지의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새삼스럽게 이제 조명을 받고 있는 건데 이제 문제는 그 당시에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09년까지 20여 년 정도를 복역한 다음에 이제 이미 다 가석방이 돼서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논란이 되는 건 앞으로 이걸 재심으로 다툴 수 있느냐 이게 앞으로 좀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심으로 다툴 수 있느냐의 여부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지금 이게 사실은 맞다면 이춘재의 발언이 맞다면 자백이 맞다면 이거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분명히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러면 이 지금 20년 봉역을 했던 사람의 말이 맞게 되는 거죠. 본인이 강압수사를 당한 거고 증거가 부실한 상태에서 강압수사를 당했다는 것이 이제 되는데 당시에도 약간 좀 논란이 있었던 건 그겁니다. 이분이 사실은 몸이 불편하신 분이에요. 윤 씨란 사람이 범인 이제 복역을 했던 사람이 그래서 그게 실제로 담을 넘어서 갈 수 있느냐 그런 문제 첫 번째 그리고 충분히 지문이라든가 채모 같은 경우는 소위 거기에 이제 오빠랑 친하니까 충분히 흘릴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정황적인 것도 사실은 꼭 이 사람이 그 범인이 아닐 가능성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고려가 안 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주장이 윤 씨의 주장이 전혀 뭐 근거가 없는 건 아닌데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이 경우를 어떻게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적 증거라는 건 이미 의원님 채모를 통해서 한 건 있지만은 그거는 지금 상태에서는 정확히 엄격하게 보면은 탄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설명해 드리면은 이게 설명이 되려고 하면 그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들과 이 사람이 가진 채무가 가진 용량을 비교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보통 어느 정도의 티타늄 성분이 채무에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하면 이런 논란이 없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미흡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적 증거에서 부실한 부분이 존재하는 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걸 또 반증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방법론에 대한 부분이고 보통 올해 재심에 가게 되면 이거를 이제 청구한 사람 쪽에서 이걸 입증을 해야 되는 책임 이런 게 있다고 보면 윤모 씨 가족이나 윤모 씨 측이 지금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 나오고 있어서 만약 재심에 가게 되면 이런 상황을 입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 재심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대법원까지 3심에서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되고 그 이후에 이 결론을 뒤집는 게 재심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저 억울합니다. 그럼 재심을 다 받아주는 게 아니고요. 재심이 개시되기 위해선 제일 중요한 게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그러니까 증거의 신규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아니면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 그러니까 명백한 증거가 나온 경우에 한해서만 재심이 받아들여지는데 지금 현재 재심을 개시한다면 나와 있는 새로운 증거가 뭐죠? 이춘재 진술 하나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사실 이춘재 진술의 신빙성 가지고도 지금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춘재 이런 본인이 했다는 이 자백만 가지고 재심이 개시될 가능성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재심이 가야 뭘 다투잖아요. 그러니까 재심을 가기 위해서 사전에 필요한 신규 증거, 명백한 증거가 추가로 나와야 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건 88년도 사건입니다. 31년 전 사건이에요. 과연 이춘재 진술을 제외하고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할 만한 반대될 만한 그런 명백한 증거가 과연 남아있을까? 그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삼례 슈퍼 사건이나 강도 이런 사건처럼 명확하게 그 경찰이 좀 고문을 했다.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 진술 자체에 대한 탄핵될 수 있는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도 사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경찰도 압박을 한 건 맞는데 그렇게 이제 고문 수준의 압박이냐 이 부분도 사실은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 경찰들 이걸 담당했던 사람들은 절대 그런 일도 없고 그런 증거도 없기 때문에 근데 삼례 슈퍼 사건 이전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이제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그건 재심 사유가 되는 경우가 되는데 지금은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좀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2003년 윤 씨의 발언을 보면 기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자백은 근데 왜 하셨어요? 그때 제가 자백을 안 했으면 내가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라는 발언은 그때 당시에는 사형이라는 제도가 존재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두려움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윤모 씨의 진술이 지금 말씀하셨던 난 정말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강압적인 방법에 의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나는 허위 자백을 했다는 취지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게 실제 한다면 그걸 입증할 것이 있다면 재심으로 갈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윤모 씨의 또 개인 주장일 뿐이기 때문에 이 주장을 기초로 해서 재심이 무조건 개시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앞으로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새롭게 재심 혹은 더 나아가서 뭐 지금 억울한 옥살이를 한 거에 대한 국가보상, 그다음에 또 기타 지금 그 당시에 강압적인 수사를 통해서 받은 정신적 피해로 인한 뭐 국가배상 청구 이런 것들과 다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8차 사건 내가 했다 이춘재의 자백이 나오고 나서 나는 억울하다라는 윤모 씨의 또 언급들이 기타 과거 언급들이 나오고 당시 수사했던 경찰들 형사들이 이거는 별개의 사건이었다라고 또 주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공방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공통 질문을 두 분께 좀 드리면 백성훈 변호사께 먼저 드릴게요. 지금까지 상황을 두고 봤을 때 이춘재 진술은 믿을만 합니까? 신빙성이 있습니까? 사실 참 이건 제가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전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오히려 지금 현재 본인 어차피 처벌 안 받잖아요. 그죠? 앞으로 무슨 죄가 밝혀져도 공소시효가 다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데 본인이 어찌 보면 경찰과의 심리전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서 허위 자백했을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높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건 제가 저의 그냥 느낌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춘재가 했다는 그 수많은 지금 뭐 14건의 살인에다가 30건 이상의 성폭행 범죄 중에 실제 이춘재가 다 했는지 여부 이거 밝히는 것도 경찰이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저는 이 중에 허위 자백들이 좀 껴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허위 자백들도 껴있지만 혹시 일부는 또 진짜일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세요? 말하자면 보통 이제 이런 사람들이 뭐 처벌받지도 않고 그러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냐는 천만에 맞습니다. 이런 연쇄살인범들은 당연히 자기의 이익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거짓말을 조작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부는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의 그 상대방의 반응을 보는 거고 일부는 또 진실한 얘기를 죠. 우리가 보통 가장 그 거짓말이 농도가 높은 건요. 5%만 거짓말하는 겁니다.
95%가 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두 다 거짓말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알아듣죠. 5%만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은 가장 농도가 높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춘재가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전체적으로는 다 맞을 겁니다. 근데 자기가 핵심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에서 거짓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신빙성, 과연 이춘재의 진술을 어디까지 우리가 믿을 것인가, 그 부분 짚어봤고요. 자, 그리고 지금 프로파일러들이 계속해서 자백을 이끌어냈고 지금까지 수사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언제까지 수사에 혹시 함께 하시는 건가요? 문제는 이제 어디까지 경찰이 원하는가의 문제죠. 처음에는 이거는 처벌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확인 정도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8차 사건이 자기가 했다고 하기 전까지는 그냥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문제는 8차 사건도 자기가 했다고 해버리면은 나머지 건도 진부를 지금 파악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더 오랫동안 프로파일러들이 투입돼야 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고요. 자, 우리 저희 프로파일러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백성원 변호사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가 이게 주말에 나왔던 얘기라서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그 범행 자백하기 전에 자신을 조사한 여성 프로파일러에게 손이 예쁘다. 손 좀 잡아보면 안 되냐 이런 얘기했다면서요? 실제 그렇습니까? 실제로도 보통 이제 성적 살인자들의 진술을 이끌어낼 때는 여성 프로파일러들이 이용이 됩니다. 그건 뭐 미국 FBI의 그 게리 리지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연쇄살인범을 신문할 때 그 방법이 원용되는 거기 때문에 말하자면 성적 살인자 남자한테는 여성 프로파일러가 접근을 하고 여성 연쇄살인범한테는 남성 프로파일러들이 접근성이 높게끔 이제 전략을 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걸 유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어떤 그 벽을 내리기 위해서는 다른 성에 있는 사람한테 여러 가지 그 관련된 얘기들을 물어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반응은 아주 이 사람들한테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또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을 목도했던 그 여성 프로파일러께서 대응을 굉장히 침착하게 잘해줬다는 얘기도 들려서 그렇게 훈련받습니다. 아, 원래 그렇게 훈련받습니다. 애초에 저희들이 이걸 한 사람이 저랑 같이 일했던 저 팀장인데. 아, 그러세요? 이게 기본 원형입니다. 원형 방법입니다. 당황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그 상황을 잘 넘기기 위해서 대응법을 또 배우는군요.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건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가 법 최면 전문가라는 얘기가 당시 그 버스 안내양이었던 목격자 이 분에 대해서 그 법 최면을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의문점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법 최면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굉장히 큰 효력이 있는 그런 어떤 기술입니까? 아니면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법 최면을 통해서 나온 진술이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되기 좀 어렵죠. 그래요.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그 당시에 목격자의 기억의 흐릿한 부분들을 최면요법을 통해서 도출해내서 밝혀내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추가 플러스 알파의 증거가 있어야 증거로서의 가치를 갖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이춘재 얼굴을 기억해냈던 그 당시의 버스 안내양 같은 경우에도 일각에서는 이 법 최면 기법으로 나온 이 동일성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 왜냐하면 너무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춘재 얼굴 저 사진 지금 안 본 사람 없습니다. 많이 봤죠? 그럼 오염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기억이.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법적으로 가야 될 사건이었다면 법 최면을 통해서 나왔던 진술을 가지고 이게 이춘재가 범인이 맞다라고 단정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도 근데 만약 어렵다면 이게 요 주제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배상훈 교수님. 그럼 이거를 혹시 이춘재한테 시도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춘재는 그걸 언어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최면을 걸어도 최면이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이 최면 감수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최면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사람한테는 그걸 하게 되면은 이걸 입증할 때 오히려 더 혼돈만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머릿속에서 특정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암시를 하게 되면은 최면을 거는 사람한테 그것이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춘재는 엉뚱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받은 사람은 진실이라고 받아버리면은 이건 더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건 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안 하는 게 더 낫다. 이런 결론이었습니다.